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언박싱 합니다.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스급. 예.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헤드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유명 큐레이터 안현정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년 됐나? 2019년 1월에 찍어서요. 그죠? 봄에 서비스된 것 같아요. 워낙 재밌어가지고 영상으로 다시 모셔달라는 얘기가 많아서, 특히 또 우리 헌터스 중에 닉네임 멜번 촌놈님이라고 계신데 우리 안현정님 걸 너무 재밌게 들으셨나봐요. 영상으로 모셔달라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디오로만 나왔던 분들 네. 영상으로 이제 한 분씩 다시 모시고 있거든요. 네네. 겸사겸사 모시게 됐고, 그분이 우리 안현정 선생님 딜이라고 이거 이만한 거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언박싱 합니다. 보이시죠? 너무 예뻐요. 스급. 예. 제가 또 플로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케바나라고 하는 네. 일본 꽃꽂이하고 화훼장식 기능사랑 사범 자격증 따서 지금 플로리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플로리스트를 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큐레이터 때문이었어요. 그러게요. 예산이 없는 저희 아. 박물관 전시에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꽃 공부를 한 지가 4년이 넘어갑니다. 그러게요. 멜번 촌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튜브 시작한 김에 본업은 헤드헌터지만 네. 그래도 칼을 뺐으면 실버 버튼 10만원 가야 되잖아요. 제가 몇 번째 손님일까요? 예, 시즌2 287회 손님이시거든요. 네네. 이제 10만 가야 되니까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큐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문지기처럼요, 문화유산이나 유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지만 오늘날이 자본주의다 보니까 갤러리스트나 혹은 경매 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큐레이터라고 하는 이름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제가 하는 비영리기관의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예사, 학예연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 얘기하는 학예는 어릴 때 학예회 하잖아요. 그렇죠. 학예회. 예, 그 배우락자에다가 오, 예술예자 맞아요. 그리고 선비사자를 씁니다. 맞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을 게이트 키퍼처럼 지키면서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을 던져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주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큐레이터라고 하는 말이요, 단순히 문화예술계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옛날에 아침마당을 하면서 아침마당. 네, 한문철 변호사님이나 뭐 홍해걸 박사님 뭐 이런 분들하고 2016년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처음 대중들과 이제 호흡을 맞추게 됐었는데요. 그때 친해진 동생 중에 김선우 박사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헬스 큐레이터 1호, 국내 1호 헬스 큐레이터예요. 여기다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국가대표 네. 유도 선수였다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다가치료적인 요법을 하는 네. 친구인데, 그 친구가 국내 1호 헬스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안내자라는 뜻이죠. 건강 안내자, 건강 지킴이. 영화 큐레이터, 영화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화를 안내하는 사람들, 영화를 선택해서 마치 여러분들 전시 같은 거 볼 때 네.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탁월한 안목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펼쳐 보여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중문화의 다른 부분으로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영화 큐레이터나 헬스 큐레이터 같은 의미의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헤드헌터니까 직업 큐레이터네. 잡 큐레이터라고 하면 되죠. 그러네요. 잡 국내 큐레이터. 1호 잡 큐레이터. 잡 큐레이터. 네. 멋있네요. 멋있죠? 헤드헌터 그러면 좀 뭐 어디 뭐 사냥꾼이냐 그러고. 약간 말을 오. 잡 큐레이터라는 말로 와. 바꾸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저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잡 큐레이션 방송 중입니다 라고 해도 대박이네. 좋을 것 같아요. 이 또 방송 작가들이 많이 보니까 네. 잡 큐레이터 섭외하려면 내가 1호네. 그렇죠. 큐레이터가 주로 하는 일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발을 들여놓으신 건지 너무 궁금해요. 큐레이터는 영리기관에서 일하느냐 비영리기관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나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학예사라는 직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영리기관, 특히 이제 그 국공립기관이 인정하는 그 뮤지엄이나 이런 데는 반드시 큐레이터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필수로. 예. 근데 이제 그게 학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처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기관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전공 분야를 살려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 전시를 보여주거나 그리고 연구를 하거나 교육을 하고 그리고 보존 처리, 큐레이터의 4대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요즘 특히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전 세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중대본의 발표가 있었던 것처럼 온라인의 기능이 강화되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망이 온라인 큐레이터가 그런 것 굉장히 같아요. 왜냐면 강화될 거예요.
비대면으로 많이 가니까. 네, 그 전망에 대해서는 잡 큐레이션 하시는 윤헌터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그걸 빼놓더라도 이제 보통 독립 큐레이터라고 있습니다. 네. 독립 큐레이터는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아니면 전공을 했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비즈니스처럼 하고 싶고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각 속에서 내가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하고 협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기관에 따라 없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큐레이터, 즉 독립 큐레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활약이 요즘 어마어마하고요. 다양한 기금들을 주는 곳이 있어요. 뭐 문화재단들, 네.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지방문화재단들 혹은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기획자본들을 갖다가 풀어놓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처럼 좀 답답하게 좀 꽉 막힌 사람들보다 더 열려있는 시각으로 큐레이션하는 분들이 독립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그런 독립 큐레이터들도 있는데 우리 박사님은 그때 성균관대 박물관에 네. 소속돼 있으셨잖아요. 네, 지금도 아직도 그럼요. 마찬가지세요? 저희 박물관에 오. 제가 들어온 지가 벌써 12년 차가 됐고요. 이야. 저도 처음에는 박물관으로 들어올 줄 몰랐어요. 제가 첫 큐레이터의 발을 디뎠던 게 2001년도거든요. 예. 벌써 20년 가까이 그러네요. 됐는데요. 그때는 성공미술관이라는 곳이 젊은 기획이 신선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인턴이 6명이었었는데 다 다른 학교 그리고 다 다른 전공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인턴 기획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KBS에서 인터뷰를 만큼 되게 열정적으로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작가분들 중에서 뭐 정복수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 그때 이완건 선생님이라는 조각가는 막 대학원 막 졸업했던 분이었고 실제 저희가 그 전시를 정신의학하고의 어떤 그 조화 속에서 사이코 드라마전이라는 제목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원예술이나 이런 다른 분야하고의 이런 협업이 되게 많지만 그땐 되게 드문 경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전시를 하고 제가 현대미술관이나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게 내가 처음에 계획한 것과 이게 같이 흘러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석사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갤러리에서도 한 몇 달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공예 잡지에도 좀 있었고 신문사 주로 언론 쪽에도 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좀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안정적으로. 예, 그때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큐레이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보수가 너무 형편이 없고 그때는 뭐 최저임금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없죠. 네, 인턴들을 거의 무보수로 쓰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열정페이네. 그렇죠. 와. 근데 그것도 경쟁률이 성공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막 7대1, 8대1. 그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전시를 하게 해주고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주게 했던 거가 되게 커서 그 당시에 사실 저는 뭐 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많이 배웠는데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가 내렸던 결론이 연구를 할 수 있고 적어도 제가 제 역량을 좀 만들 수 있을 때까지는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일단 박사 과정을 들어갔고 네. 박사 다니면서 제가 이제 좀 일찍 대학 강의를 시작해서 수업을 좀 하면서 짬짬이 했었던 게 학교 안에 있는 신문사에서 이제 기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칼럼 같은 거 좀 쓰는 걸 많이 했고요. 또 되게 주력했었던 게 사실은 저는 민속박물관이나 저희 학교 박물관 전시 같은 걸 좀 많이 도와드렸었어요. 민속박물관 연구원 하면서 근대의 시선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걸로 제가 책을 또 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흘러 들어간 게 근대는 전통하고 현대 이 접점에 있잖아요. 현대로 갈 것인가 전통으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저는 직업은 전통을 택하고 다른 외부 활동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그 진짜로 최첨단의 현대적인 어떤 시각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런 다름의 충돌이 제가 나이가 좀 들어도 아직 그래도 이렇게 좀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좀 사고가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가라앉지 않게 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 곳에 오래 계신데 네. 박물관장님 바로 밑에 급 정도 되세요? 제가 12년 됐잖아요. 네. 박사 받고. 근데 저희 박물관은 정말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사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박물관에 관장님까지 모두 6분이 계시는데 6분. 전부 다 박사님이세요. 근데 네. 저희 관장님은 주로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신 저희 학교 원로 교수님이 관장으로 와 계시고 제 위에 실장님이 계시는데 실장님은 저희 박물관에 26년째 아이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고려시대 중세사
권위자시고 저를 뺀 나머지 선생님들도 그 분야에서는 되게 젊은 학자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세요. 완전 드림팀이네요. 저희는요, 약간 뭐랄까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대학이. 그래서 화려한 전시를 하지는 못하지만 깊이 있고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면서도 맥락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않는 굉장히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대중과 전문을 같이 아우르는 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게요. 일단 뭐 이해하기 쉽게 가성비 높은 네. 전시를 많이 하시겠네요. 인터넷에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이렇게 치시면 연합뉴스에서 2020년 7월 3일 날 VR360이라고 그걸로 해갖고 쭉 저희 박물관 큐레이션을 1시간 정도 넘게 해놓은 영상이 아마 너무 재밌겠다. 네, 게시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제가 저희 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안내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약간 선망의 직업처럼 막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왠지 좀 약간 우리 박사님처럼 미모에다가 예술적인 지식이 많을 것 같잖아요. 네. 방송을 보고 나도 너무 해보고 싶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거예요? 큐레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한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 즉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 큐레이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그 대중들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 다양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공부했던 시절의 어떤 공부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여러 이제 그 큐레이터들이 아마 양산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은 예술학이나 아니면은 문화예술, 특히나 미술 관련 큐레이터라면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지만 그렇죠. 갤러리로 가던 경매로 가던 아니면 저희처럼 비영리 기관인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오던 아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은 감상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단 좋아해야 되는 게 이걸 좋아해야지만 그 좋은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관심도가 생겨야지 깊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분야 중에 미술대학 나오신 분들은 사실 반도 되지 않습니다. 미술대학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뭐 작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창작 쪽의 활동을 하시지 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학과라든가 미학과라든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인문학적 소양이 가장 필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큐레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있는 현대미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들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오래된 뮤지엄이나 유물을 다루는 곳 같은 경우에도 유물이 우리 박물관에 있는 유물만 가지고 전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기관에서 이제 유물을 빌려와야 되거나 대여 신청, 기증이나 도네이션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큐레이터의 가장 기본은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큐레이션 했거나 내가 기획했던 작품이나 혹은 작가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조력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확실하게 있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세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여러 큐레이터들마다 이제 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방식은 다른 것 같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큐레이터가 되는 방식은 일단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고 호기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미술이나 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이 좀 많은 분들이라면 일단 전공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기관을 많이 가보시고 일하는 분들을 좀 귀찮게 하면서 만나보시고 직접 대면을 하셔서 내가 어디서 일하고 싶은지를 미리 정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책으로만 배울 수 네. 없으니까. 저 초등학교나 중학교 엄마들이 박물관에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데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게 열심히들 질문해요. 조기 교육이다. 애는 그냥 과학자 하고 싶은데 엄마가 와갖고 막 치맛바람도 있겠네. 큐레이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엄마들도 아시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애들이 박물관 좋아하고 미술관 좋아하는 엄마들이 같이 왔을 때 우리 아이하고 혹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면 질문은 애들이 다 해요. 유명한 큐레이터 우리 안 박사님이 조언해준 게 커갖고 20년 전에 우리 선생님 얘기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겠다. 지금 이 방송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요즘은 모든 이런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가 이런 거를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꿈꾸고 만들고 그 역량을 늘려나갑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요. 오리지널리티, 즉 직접 대면해서 하는 일을 보고 물어보고 박물관을 찾고 미술관을 가고 내가 현장에서 호흡하고 가슴이 뛰는 경험들을 하는 그거를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이 100% 대체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일단 눈으로 봐야 되거든. 네. 말로만 들어서는 되게 멋있을 것 같거든. 힘든 직업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전시관이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다 들어가서 뭐 이제 연구하고
밖에서 이제 유물이나 이런 거 뭐 있는데 나가서 이제 그 사람 만나고 네. 저희 하는 일이 연구하고 사람 만나고 주로 이제 전시 꾸미고 교육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좋아하시는 분, 공부 좋아하시는 맞아. 분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가시려면 이왕이면 좀 대학원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기본 석사 정도는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좋고. 같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요. 학예사 자격 제도가 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그거 만약에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거죠? 자본시장, 그러니까 아트 마켓에서 일을 하실 분들은 절대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부보다는 사실은 컬렉터들에게 이것을 잘 안내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적은 자본이 됐던 많은 자본이 네. 됐던 그걸 가지고 좋은 작품을 내 집으로 갖고 들어가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트 마켓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공부를 뭐 더 많이 하셔야 될 필요나 이런 것까지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 전문 분야가 있긴 하지만 학예사 자격증은 국공립 기관 가운데 국립현대미술관, 즉 국립이나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저처럼 대학박물관 혹은 사립미술관 중에서도 이제 조금 비중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규모 있는? 예, 국가에서 박물관으로 이제 인증한 인증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네. 학예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준학예사 자격증을 대학 졸업하고 따시고 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이상 그 인증기관에서 일을 하시면 나오는데요. 권장하는 거는 네. 석사를 마치고 그런 기관에서 2년을 일을 하면 3급 정학예사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른 것 같아요. 와, 석사하고 2년을 했는데도 3급밖에 안 줘요? 3급이요. 저 이제 2급이고 아마 1년 일 더 하면 이제 1급이 나옵니다. 네, 1급이 제일 끝이네요? 높이에요. 근데 3급을 따고 5년을 일하면 2급이 나오고요. 2급. 2급을 따고 7년을 일하면 1급이 나옵니다. 와, 그럼 40대 네. 넘어야 되는 거죠? 40대 훨씬 넘어야 되고요. 보통 한 기관 안에서 그렇게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경력이 이제 뭐 국공립에 계시다가 뭐 기획회사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뭐 학교로 가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다 또 돌아오신 경우도 있어서 와. 1급은 진짜 많지 않은 것 그러겠네요. 같아요. 기관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급수 같은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지 일단 말고. 따는 게 중요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준학예사를 따면은 기관에서 이제 들어가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2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석사 때 일하고. 같이 일하면서 따놓으면 한 좀 이렇게 일하실 때 좀 더 수월하고 빠르지 않을까. 그러겠네. 박사님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아, 네. 어울린다.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음악 쪽은 아니었나 보네. 음악은 아니었어요. 음악은 감상하는 건 좋지만 음악을 만드는 쪽이나 창작하는 쪽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한 가지 길만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가 관찰을 하는 걸 좋아하고요. 네. 사람들 만나고 이 집 저 집 초인종 누르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대요. 옛날에 예, 초등학교 때 막 누르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아니요, 저는 이제 누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예, 모르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희한하다. 약간 쉽게 해요. 애가 그랬대요.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들, 그 집에 뭐 있더라 이런 거. 야. 그런 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그림으로 바꿨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대학에 딱 왔는데 제가 도자기를 전공을 했거든요. 도예과? 저희 아버지가 또 도자기 쪽 유업을 하셔서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랑 도자기를 만드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에서의 제가 90년대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96학번이에요. 나이가 되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의 시스템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맞지가 않아서 안 맞았구나. 네, 휴학도 하고 되게 그리고 집이 그렇게 또 좋지도 않았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경제적 독립도 해야 됐었고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도자기 전공할 때 도자기가 하기가 싫었거든요. 안 맞았네. 네,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건 그리고 나서 정확히 15년 뒤에 제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왔는데 저희 박물관에서 되게 주요 소장품이 도자기예요. 막상 도자기는 만져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도자기의 어떤 그 문양이라던가 도요지라던가 요지라던가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그 전공을 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써먹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호기심은 반드시 어딘가에선 발현된다는 점. 제가 그래도 도자기 전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미술사학과를 갔어요. 아, 미술사학과. 네. 인물화가 뭐 어느 형식으로 있다면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9세기 어떤 양식 뭐 이런 식인 거죠, 일종의. 네. 뭐 도자기가 청자에 문양이 없으면 뭐 13세기 순청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양식사라 그러는 것인데 그 양식사를 알아야지만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사회적, 철학적 이런 이야기를 사실 스토리텔링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서 기본이기
보이긴 해요. 예술을 만져보고 그리고 예술을 다뤄보고 그리고 그거가 만들어진 어떤 역사적인 양식사에 대한 공부를 잘 한 거죠. 그래도 그러네요. 박사를 갔을 때 또 과연 제가 양식만 가지고 얘기하기엔 전 또 더 궁금한 거예요. 또 파헤쳐 들어간 게 저는 이제 그래서 예술 철학으로 이제 박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통하고 현대가 이제 이루어진 접점 속에서 과연 이것이 만들어지는 플랫폼이 무엇인가. 저도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사실 커뮤니케이션하고 플랫폼이거든요. 거의 우리 박사님 뭐 다 했네요, 거의. 그렇다고 할 수도 큐레이터, 없어요. 엘리트 코스 다 밟았네. 제가 유학을 안 갔는 거. 유학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보면 희망을 가져도 좋은 표본이 저긴 해요. 외국 갔다 온 사람이 딱 나오면 그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딸리네. 외국에서 갔다 외국 다녀오신 분들의 시선은 아무래도 좀 더 넓기 때문에 그죠? 그 시선을 어떻게 우리 거와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보통 현대미술 큐레이터들이 많거나 아니면 전통 큐레이터들이 딱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강점은 이제 시공간을 같이 아우른다는 점. 그러네요. 예, 그 박물관은 사실은 시간의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빗장을 열고 그것의 의미를 끄집어내는데 거기 안에 현대미술이나 조금 더 알아보기 쉬운 미디어 같은 거를 접목을 하면 뭐랄까 그 옛날에 있는 재료나 유물이 오늘날에 조금 더 대중적으로 소통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박사를 이제 철학으로 하고 정책이나 행정 쪽으로 조금 더 알아야겠다 해서 연대 행정대학원에 가서 문화사회학으로 공부를 또 다시 했어요. 진품 명품 보면 고려청자 이렇게 갖고 나오면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막 1억짜리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박사님이 딱 아까 역사를 배우신다 그랬잖아요. 그 미술학에 대한 역사. 근데 그 중에서도 형식을 파괴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 어느 시대구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약간 뭐 특이하게 한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에서는 오직 보는 눈이 있으신데요. 네. 작품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김홍도의 작품들인데 김홍도는 우리가 이제 풍속화일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풍속화 말고도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풍경에도 되게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이게 유명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수량이 많지 않으면 그게 이렇게 그 작가의 대표작으로 뜨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발굴하는 직업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 큐레이터라고 하는 게 전시만 만들어갖고 잘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금 잘 끄집어내셨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작품의 일반적인 수준인데 이게 이 사람의 작품이래. 근데 그게 그 시대 속에서는 보기 어려운 작업이야. 그럼 저희는 일단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신봤다. 아니면은 가짜가 아닐까? 그러니까. 네, 그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하신 문화재 위원들을 또 모셔서 근데 그 문화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어떤 분들이 또 이게 전문적인지 그걸 또 모셔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친분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갖고 뭐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고 뭐 이런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박물관에서는 일단 이게 진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진품일 가능성으로 많이 읽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기의심 그래서 그 큐레이터 윤리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계 큐레이터 윤리 현장의 얘기가 뭐냐면 영리 활동을 하지 말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갤러리 같은 데서 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도 뭐 홈쇼핑 같은 데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명화 같은 거 이렇게 막 뭐 판매하는 그런 데에서 얘기해달라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뭐 고흐가 어떻고 그렇죠. 고갱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저희는 절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괜히도 박사님 이 작품 지금 당장 사세요 막 이래버리면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장사꾼이 되잖아. 그거는 그 역할을 하는 아트 마켓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고 이 안에서 이런 작품들이 이런 가치가 있고 기존의 작품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연구적인 뒷받침 그런 걸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죠. 전부 진품을 갖다 놓고 전시하면 좋은데 우리 박사님 이거는 너무 막 관람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대여를 안 해준대. 네네. 그래서 약간 카피로 전시할 수도 있어요?